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건 파일 24 정찬배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사건 파일에서 선정한 탑7 뉴스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겁니다. 야구 방망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자 느닷없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휘둘면서 위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경찰이 왔는데도 멈추지 않고 막무가내로 위협을 했다는데 왜 그런 건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영탁 막걸리. 자, 이 결국은 가수 영탁 씨가 이겼다고 합니다.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고 팔지도 말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키워드에 담긴 소식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 닷새 만에 기소가 된 겁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검찰이 좀 전에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기소를 했다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창작 수준이 떨어진다. 자, 이번에도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외화를 당국 신고 없이 밀반출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나아가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에 대해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적시했는데 정작 이 대표는 어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예. 하지만 법원은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해서 그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말 같지 않아. 가십시다.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자,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모두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국회에 출석하는 날보다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 많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요. 법정에 출석하는 날짜가 더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현재도 대장동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재판으로는 격주 금요일에 지금 출석하고 있고요. 위중교사 재판으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법원을 가는 중인데 이번에 기소된 대북 송금 재판까지 합하게 되면 한 주에 최대 3번에서
4번까지 법정에 출석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더욱이 기존 재판 3개는 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이 검찰 공소장이 접수된 수원지법에서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이제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부담도 생겼는데요. 인천 자택, 그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 그리고 서초동 중앙지법, 거기다가 수원지법까지 이렇게 장거리 일정이 반복되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관할지를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건도 다른 사건이지만 바로 이 대북 송금 의혹이 본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대북 송금 의혹 중에서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은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인 반면에 이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은 토착 비리 수준이었다면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이 인정된다면 북한을 끌어들여 뇌물을 주고받고 이권을 보장해준다. 그 정치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재판이 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는데 어떤 사건이든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합니다. 하급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헌법 84조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84조. 예,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인데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니 대통령직을 조기에 잃을 수 있다는 논란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논란이라 정치적인 매듭을 짓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 기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 어떤 사건도 대법원까지 감을 전제로 할 때 21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장 일찍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1심 재판만 해도 지난해 3월에 기소가 돼 오늘까지 44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타는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황당하고 공포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훅 나타나는데 뭘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영화 많거든요. 마치 영화 속 이 장면처럼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뭐 저런 일을 당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이건 뭐 물론 혼자 나타났습니다만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느닷없이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자, 주민 2명이 엘리베이터 이제 내리려고 하죠. 근데 자, 뭐야. 앞에 그냥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와, 갑자기 저렇게 막 들이대는 겁니다. 때릴 듯이 문을 닫고 이거 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은 다행히 닫혔습니다만. 야, 정말 저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저게 뭐예요 지금? 지난 4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 엘리베이터 타듯이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 층이 딱 열리면 문이 열리잖아요. 네. 도착해서 이제 내려야지 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방망이를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그것도 20대 남성인데 굉장히 영상으로 봐도 신체 이 체격 조건이 좋죠. 지금 보시면 한 분은 아예 꼼짝달싹 못하고 그나마 이제 저 남성인지 오른쪽에 계신 분이 빨리 닫힌 버튼을 닫는데 저게 닫히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방망이를 들이밀었다. 그래서 다시 열렸다. 야. 이게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시민 두 분이. 그러니까요. 여기는 지금 막다른 거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정말 공포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 입주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야, 근데 그때도 휘둘렀다고요? 예, 바로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경찰이 무장을 하고 출동을 한 겁니다. 자, 문 열리네. 무장을 해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와.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의 모습을 보더니 남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한테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겁니다. 경찰이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뒤로 움찔하고 물러났는데 곧이어 전열을 가다듬고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20대 남성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주변 현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 열고 나오면 저랬답니다. 야, 이거 무슨 깨지고 부서지고 지금 아파트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저 자전거도 지금 성한 곳이 없습니다. 아니, 저 남성 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에 탄 입주민들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방화문을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심지어 초인종을 막 누르면서 시민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랬을까? 자기도 모른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자비한 위협이 제지 없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단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무자비하게 부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한 사건이라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항변만으로는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예. 참.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은 팔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막걸리를 놓고 수년간 이어졌던 가수 영탁 씨와 예천 양주의 법정 공방 막을 내렸습니다. 영탁 막걸리 더 이상 팔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이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탁 씨는 2020년 1월에 저희 TV조선 미스터트롯 경연 중에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방송 며칠 뒤에 예천 양조가 영탁 명칭으로 이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영탁 씨가 부른 막걸리 한 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후 영탁 씨 측에서는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고 또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는데 같은 해 4월 1년간 모델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몇 달 뒤인 7월에 특허청에서는요. 예천 양조 측에다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해서 상표로 쓸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후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이게 영탁 씨 측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영탁 씨 측은 영탁 막걸리 상표를 쓰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고 지금까지 이 소송이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는데요. 이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를 생산하거나 대여, 유통도 안 되고요. 포장 광고에도 표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탁 씨의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영탁 막걸리로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표를 써서도 안 되고 팔지도 못하고. 근데 이 사건 과정에서 이런저런 참 루머도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영탁 씨가 150억을 요구했다. 회사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무리하게 요구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머니도 막 등장을 해요. 그러더니 돼지 머리를 그거를 어디다가 묻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온갖 루머도 있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2020년부터 이제 소송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4년, 3년 넘게 만에 이렇게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2020년 하반기에 시작된 이 소송이 2021년 초에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 양조 회사 대표가 우리가 지금 1년 모델하고 이걸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 3년을 영탁 씨 측에서 요구하면서 1년에 50억씩 150억 원의 모델료를 달라 그랬다. 오. 그리고 무상으로 대리점도 내달라 그랬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 특허청에다가 우리가 이 영탁 막걸리 특허 내려고 하니까 본인 영탁 씨의 친필 사인 이 의향서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어머니한테 요청했더니 오히려 별도로 이 우리 양조회사랑 별도로 본인들이 특허 출원을 했더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 영탁 씨 어머니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본인도 아닌데 그 어머니가 이 회사가 잘 되려면 막걸리 사업 잘 되려면 돼지 머리를 신문지에 써서 묻으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했고 그랬더니 굿비용을 지불하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영탁 씨 측은 이건 모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게 결국 법원은 어떻게 받느냐.
영탁 씨 손을 들어준 겁니다. 어허. 말하자면 이 상표권 말고도 이 부분 이건 별도의 문제인데 이 양조회사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한 거예요. 아, 돼지머리도 사실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런- 150억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영탁이라는 것도 뭐 우리 회장님 이름에다 탁주에 탁을 붙였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죠. 지금 이 소속사에서 굉장히 반기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했더니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드러났다.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반기고 있습니다. 예. 이 막걸리 한 잔 이유 노래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이 노래 때문에 울고 웃었던 영탁 씨는 이 노래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막걸리 때문에 영탁 씨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께서 예. 아프세요. 그 아버지와 이제 막걸리를 자주 마셨었는데 이제 예. 못 마시는 그 마음을 좀 담아봤는데 예. 결국 막걸리라는 그 제품에 영탁 씨를 이용하려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하나 전해드리죠. 이렇게 해서 막 재판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감정도 상하고 그리고 승소하고 나면 그렇죠. 당연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청구로 이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영탁 씨 측에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영탁 씨는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소송에서는 그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청구를 두 가지 갈래로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 아울러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지도 않았고 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이 관련자는 영탁에게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즉 영탁 씨는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이 분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 소속사 측은 영탁은 앞으로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대중을 만날 예정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버려진 따릉이. 그렇죠.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따릉이라고 하죠. 근데 이 따릉이 보통 보면은 길가에 이렇게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타다가 원래 약속된 장소에다가 반납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타고 그게 따릉이잖아요. 공공자전거니까. 근데 이 따릉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야, 이런 곳에 그냥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따릉이가 어디에 버려졌는데요? 서울 성북구의 어느 하천에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천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 화면에 찍혔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새벽 시간대인데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하천 다리 위에 있는 따릉이 대여소 앞에 딱 멈춰 섭니다. 예. 그러더니 자전거 한 대를 번쩍 들어서 하천 아래로 집어 던집니다. 또 다른 옆에 있는 자전거도 집어 던지고 옆에 있는 자전거도 또 던집니다. 저기 몇 대야 지금? 지금 그 12대를 저렇게 던졌다고 하는데 우와. 지나가던 자동차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슬쩍 옆에 와서 서기도 했었는데 저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집어 던진 거예요. 야. 불과 2분 정도 만에 12대를 하천에 집어 던졌습니다. 2분 동안 연속해서 자전거를 아니 다른 사람 타야 되는데 자기 거예요 저게? 2분 만에 12대? 야, 잇따라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글쎄요, 왜 저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왜 저랬는지 궁금한데요. 아직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저렇게 따릉이를 순식간에 버려버리고는 황급히 달려서 현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잠깐 잡았어요? 아직 못 잡았습니다. 오. 경찰은 과학수사대를 파견해서 지문을 채취하고 지금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식이 끝난 따릉이들은요. 서울시설공단에서 수거해간 상태인데 그런데 이렇게 따릉이가 버려진 사건이요.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잠깐만. 이번이 두 번째면 전에도 저런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4일 전에도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과 같은 곳인 성북구에서 이 따릉이가 하천에 버려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수법이 유사합니다. 굳이 따릉이를 대상으로
하천에 대량으로 버리는 방식, 시간과 장소도 유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건은 밤에 CCTV에 포착되다 보니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 동선 추적도 추적이지만 그와 별개로 여타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는 자를 찾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감행했거나 자전거 절도, 손괴죄를 범했거나 서울시 등 관공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을 가한 인물의 전력을 찾아보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동일 범인일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테니스 좋아하시죠? 테니스 치는 분들은 정말 테니스장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이긴 해요. 특히 이제 이런 더운 날은 실내 테니스장 정말 이거 예약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테니스를 여기서 쳐요? 야, 어떤 남녀가 테니스를 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가 됐는데요. 정말 황당한 테니스 코트였습니다. 어디서 친 겁니까? 저도 영상을 보고 이거 합성 아니고 진짜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놀랐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확실하게 실내죠. 커다란 창도 보이고. 사무실 네, 같기도 하고. 바로 공항입니다. 공항이요? 네, 인천국제공항 청사 아니고 제2터미널. 그것도 왼쪽에 출입구 보이세요? 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출입구 근처에서 저렇게 테니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치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돌아가시네. 네, 그런데 이분들 보세요. 이 남녀 아랑곳하지 않고 서브도 날리고 막 양쪽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테니스 코트에서 치는 것처럼 저렇게 치고 있네요. 아, 저 혹시 뭐 국가대표 선수인가 한번 다시 볼까요, 저기? 글쎄, 뭐 이렇게 쏙 잘 치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랑할 게 있다고. 이 모습 본 목격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테니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15분 정도는 쳤던 것 같아요. 여성분은 좀 어려 보였고요. 중학생 내지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남자분은 그래도 좀 성인처럼 보이긴 했고요. 제지를 못하죠. 어이없지만 그냥 뭐 보고만 있어야죠. 제지도 못했대요. 아, 그 뭐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할 뻔도 하는데 괜히 그랬다가. 뭐 저 사람들이 뭐 누구 아랑곳합니까? 혹시 싸움이라도 날까 봐 걱정이 돼서 말리지도 못했대요. 아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인데 외국인들 오면은 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럴까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야구도 하겠다. 공중도덕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공항 대기 시간이 길면 지루할 수도 있다. 몸을 풀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괜찮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당장 테니스를 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이 테니스를 치는 과정에서 라켓이나 공에 누군가가 맞아서 다친 경우에는 과실치상 등 범죄 혐의를 벗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라 단순히 저 행동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권고할 수는 없는 행위입니다. 참 글쎄요.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꽃 한 송이 꺾었다고. 자, 한 아파트에 사시는 80대 우리 할머니 얘기입니다. 아, 오늘 요즘 같은 날 좋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산책하다가 예쁜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하세요? 카메라부터 꺼내가지고 꽃 사진 찍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이 휴대폰에는 꽃 사진이 한 100장 넘게 있을 거래요. 어디 꽃만 보면 막 사진 찍어요. 근데 좀 예뻤나 봅니다. 근데 이 할머니 나중에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절도? 훔친 거예요? 꽃을 훔쳤다고 합니다. 바로 아파트 화단에 있었던 그 꽃을 꺾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달쯤 전에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단에 꽃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를 확인을 했더니 입주민인 80대 할머니 A씨하고 입주민이 아닌 3사람, 총 4사람이 11송이의 꽃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80대 할머니가 꺾은 꽃은 한 송이였는데 그 한 송이 때문에 할머니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고 거기에서 화단에 피어있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 이전에는 꽃을 꺾은 적이 없다라고 할머니가 진술했습니다. 아, 그렇지. 꽃이 예쁜데 그래도 꺾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꽃 한 송이 꺾었어요. 잘못했죠? 그러면 꽃 한 송이
접근 값은 얼마일까요?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야, 이걸 이렇게나 지금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네. 경찰 조사를 받아요? 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요. 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면 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할머니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합의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합의 과정에서의 그 논란도 있는데요. 할머니 쪽에서 사과도 하고 합의금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요?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10만 원은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한 거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KTX의 경우에도 무임승차 규정을 했을 때 뭐 금액의 30배를 받는다. 이렇게 예를 하면서 원래 꽃 금액의 30배인 35만 원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돼서 경찰서까지 갔다는 겁니다. 꽃 한 송이 꺾었어요. 그래요, 잘못했어요. 근데 35만 원? 한 송이 꺾었다고? 할머니가 그 꽃 예쁜 거 꽃 하나 꺾었다고? 야, KTX 무임승차는 의도적이잖아요. 아니 예뻐서 꽃 한 송이 꺾었는데 이걸로 재판까지 받아야 돼요 지금? 35만 원을 요구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예전에 반복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찌되었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이 사건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에 붙이지는 않는 처분을 한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잘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이쁘다고 막 가져가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그런 사건이 종종 있었다고요? 최근에 어느 식당 앞에 화단에서 수국을 꺾어가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요즘 수국 한창이지. 네, 당시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어떤 여성이 수국 사이로 손을 쓱 집어넣더니 그대로 막 헤집으면서 꽃을 꺾어서 갑니다. 꽃을 꺾으면서 저게 어느 식당 앞이었었는데 식당을 쓱 쳐다보고 가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제주도의 어느 식당 앞이었었는데 저 식당 사장님이 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내가 직접 심고 가꾼 화단이라서 화가 너무 난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니 저긴 식당이잖아요. 저 개인이 열심히 가꾼 거 누가 봐도 뻔히 아는데 야 이거 왜 안 뽑혀? 에이 꽃은 예쁜데 마음은 왜 저래? 진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글쎄요. 계속해서 가족이 뭐길래가 이어집니다. 가족 간의 사건 전해드리는 가족이 뭐길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원수 같은 정말 지긋지긋하고 화가 나는 원수 같은 그 여자에게 오히려 매일 싹싹 빌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자, 50대인 아내가 어느 날 한 식당을 찾아옵니다. 여기는 어디였느냐? 바로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좀 끝나고 아마 요 시간쯤 된 것 같아요. 한 3시 이후에. 이러니까 보통 이때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죠. 손님들 다 나가시고 직원들이 휴식하는 그런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주방에서 저쪽 주방에서 한 여성이 나와요. 아내가 이 여성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내 남편과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뭐라고요? 무슨 사이라니?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말이야 방구야. 다 알고 있으니 당장 헤어져요. 딸 돕기에 나선 두 딸. 이 가족의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깍두기 국물 괜찮으셨어요? 네. 자, 첫 장면부터 굉장히 이거 아주 강렬한데 어떤 부부였습니까? 결혼 25년 차 50대 부부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계는 아내가 책임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인데 한 직장에 진득하게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내가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남편이 한량 같은 사람이어도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편은 좀 빠듯했지만 그래도 가족관계는 평화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롭던 부부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남편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내가 일을 갔다 오면 남편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 잘 붙어있던 양반인데 어느 날은 오후에 들어오더니 그 다음 날은 저녁에 들어오고 그 다음 날은 밤에 들어오고 이제는 아예 뭐 자정이 다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아내가 당연히 물었겠죠. 어딜 갔다 오는 거냐 물어도 남편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죠.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내는 본인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먼저 집을 나서고 출근하는 척 나섰다가 남편이 이제 뒤이어서 문을 나섰겠죠. 아내 이제 출근했구나 하고 그 남편을 미행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뜻밖의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뜻밖의 장소 어디로 갔는데요? 식당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밥집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밥 먹으러 갔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추궁했더니 남편이 의외의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식당이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다. 내가 차린 식당이다? 식당을 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슨 돈으로 이 식당을 차렸나? 바로 아내가 남편 앞으로 적금을 들어줬었는데 그걸 아내 몰래 깨서 식당 창업 비용으로 쓴 겁니다. 근데 그 남편 말로는 아내가 싫어할까 봐 그래서 그냥 식당 창업했다는 얘기를 숨겼다라고 남편은 얘기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영 찜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 몰래 아내 돈으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근데 이 식당을 자기 돈으로 온전히 차린 게 아니에요. 요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자, 어찌됐든 식당을 차렸다고 하면 남편이 요리 좀 하시나 보네. 그 점도 좀 이상했던 게요. 남편은 요리의 요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이 식당을 차렸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남편 말에 따르면 요리는 주방장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술에 굉장히 많이 취해서 귀가를 하자 아내는 이 찜찜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봤습니다. 자, 휴대전화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 있었습니까? 남편이 어떤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수고 많았습니다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본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는 남편을 깨워서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여자 우리 주방장인데 내가 고마운 마음에 보낸 메시지야. 이렇게 남편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주방장 고마울 수는 있죠. 근데 왜 주방장한테 사랑한대요? 나한테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하던 남자가 왜 주방장을 사랑해? 남편은 끝까지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아내는 이 촉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결국 남편의 식당에 직접 찾아가서 그 여성 도대체 어떤 주방장인지 얼마나 일을 잘하길래 우리 남편이 사랑하냐고 하는지 그 여성을 만났다고요? 맞습니다. 아내가 바로 다음 날 그 남편의 식당을 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주방장이라는 여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따져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여성은 뭔 소리냐. 당신 남편이 오히려 나를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다. 이렇게 응수를 하는 겁니다. 따라다니는 거다? 네. 아내가 이제 물러서지 않자 이 여성이 자기를 내연녀 취급을 한다면서 아내 얼굴에다가 행주를 던졌어요. 아이고. 근데 일단 행주는 이렇게 굉장히 불쾌하지만 묻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또 하필 아내 이 손끝에 닿았던 게 그릇에 담겨있던 깍두기 그릇이었던 겁니다. 내가 반격을 하는데 깍두기를 잡았네? 그렇죠. 그거를 또 내연녀의 이 얼굴에 깍두기 그릇을 부은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런 육탄전이 시작이 된 건데요. 근데 이 여성이, 내연녀 여성이 굉장히 아내에 비해서 좀 힘이 셌다 그래요. 깍두기 국물을 뒤집어서 화가 났었던 건지 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뒤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상대가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아내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그제서야 머리를 놔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식당에 들어오는데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기에 아내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얼굴이 약간 발갛게 달아오른 정도인데 그렇지. 이 상대 여성은 깍두기 국물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 모습을 본 남편이 아내에게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내에게만 뭐라고 하자 그때를 놓치지 않은 상대 여성 갑자기 약한 척을 합니다. 게다가 혀짧은 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야, 그러면서 얼굴을
때렸대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전혀 사실과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는 내연녀가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쌍방이다라고 아내는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남편은 아내의 말은 믿지 않고 그 막 혀 짧은 소리를 냈던 그 내연녀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어준 거예요. 예. 그러한 남편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 아내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눈가에 피멍이 시퍼렇게 들었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피멍이 든 얼굴로 집에 혼자 온 겁니다. 엄마 얼굴이 그렇게 된 걸 본 두 딸들은 깜짝 놀라면서 누가 이랬냐라고 화를 냈는데 그렇지. 아내는 창피해서 이거를 딸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집에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이 아내 얼굴에 막 피멍이 든 걸 뻔히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왜 식당에 찾아갔느냐라고 하면서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그 아내가 막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식당에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 먼저 그렇게 다 얘기를 했지만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내를 불신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머리채 붙잡고 아유 통화떼요 이랬다고요 지금? 자 좋아요. 근데 딸들도 들었잖아요. 딸들도. 그래서 이번에는 딸들이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을 처음으로 찾아갔습니다. 5시 반이었는데 저녁 영업을 시작했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이 식당 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자, 문이 안 열리네. 창문으로 뭐 하는 거야 안에 이렇게 봤는데 어떤 장면? 여성이 그 자기 아빠한테 볼에 뽀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볼에다가 뽀뽀? 네, 그거를 이제 두 딸들이 보고야 말았는데 아까 여성이 분명히 내연 관계 아니고 남편이 나를 쫓아다닌 거다 이렇게 엄마한테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휴식 시간이 끝났는데도 식당 문을 열지도 않고 저렇게 두 사람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여성이 아빠한테 또 뽀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 화가 난 딸들이 식당 문을 쾅쾅쾅 치면서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가 민망해하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런데 이 내연 여성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아빠가 하도 해달라고 해서 한 번 뽀뽀해 준 거다 이러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요리나 못해 이러면서 들어 누웠습니다. 잠깐만. 주방장이잖아요. 주방장이 지금 자기 뽀뽀하다가 딸들한테 걸리니까 자기가 족반화장으로 나 오늘 요리 안 해. 그리고서는 누웠대요. 야 참. 자, 그래서 일 못한다고 들어 누운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들어 누웠는데 남편은 사장이잖아요. 주방장은 이제 직원이고 근데 사장인 남편이 직원이 들어 눕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양파를 가지고 오더니 묵묵히 양파를 깎았다고 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양파를 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 자료를 손질한 거죠. 주방장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집에서는 이 남편이 요리의 요자도 모른다고 하면서 거의 뭐 요리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식당에서는 자기가 식재료 손질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주방장은 그러니까 직원은 벅하니 누워 있는데 사장님은 옆에서 양파 까고 앉아 있네. 저게 저 식당의 평소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남편이 내연녀를 막 떠받들어 모셨다고 합니다. 저 식당이 거의 뭐 내연녀의 왕국이 아니었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남편이 날마다 차로 내연녀를 출퇴근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식당 안에서 대부분의 일은 남편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우리 식당 청소 좀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했더니 내연녀가 나 안 사랑해?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얄미워 죽겠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다면 청소는 내가 하고 이제 남편이 청소까지 다 했다고 하고 심지어 수익 분배도 대부분의 내연녀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아내 이제 심기일전합니다. 자 한번 붙어보면 붙어봐. 자 다시 한번 내연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 또다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뭐였습니까? 아내는 식당을 폐업하고 남편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내연녀는 대뜸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2억을요? 2억을 달라고 아니 요구합니다. 왜? 그 이유가 이 남편이 이 식당을 창업할 때 내연녀가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식당이 엄청 잘 될 줄 알았는지 자신만만하게 2천만 원을 2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약정서까지 써준 거예요? 예, 이 계약에 따라서 2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오는 것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2억 원은 줄 수 없지만 원금 2천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내연녀는 단호하게 2억 원을 달라. 그래야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협박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협박? 무슨 협박을요? 이 첫째 딸이 내년에 결혼인데 내연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이딸 결혼식에서 콩가루 집안인 거 소문내고 딸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라고 합니다. 아, 완전히 잘못 걸렸네. 아, 그러니까 아까 아내 통장에 있는 거 몰래 꺼내다가 이제 식당을 차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 여성이 2천만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2억 준다고 지금 약속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2억을 줄 수도 없고 남편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다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남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편은 뒤늦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거금 2억 원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그 식당에 가서 내 언니 얼굴을 보기도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 남은 방법은 내 언니 설득뿐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설득도요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아내가 했다고 그래요. 아내가 전화하고 전화해서 받지 않으면 문자 보내고, 문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잘못했다. 그때 깍두기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고 네, 해야 되네. 제발 좀 부탁한다. 이 부탁은 2천만 원만 받아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 내연녀는 2억 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렇지. 또 안 나간다고 하니까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미안하다고까지 했지만 끝까지 2억 계약서를 썼잖아요. 야, 이거 변호사님, 뭐 다른 거는 그렇다고 쳐도 계약상 2천만 원을 투자하면 2억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으면 이게 불륜이든 아니든 내가 빌고 봐야 돼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방법 없어요? 제가 계약서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억까지 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아, 그 그래요? 이유가 2억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는 이 동업계약이 정상적으로 쭉 진행되어서 일이 잘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예, 발생할 수익 중에서 2억 원까지도 지급해 주겠다는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이 사건은 남편과 내연녀가 식당을 동업한 동업계약입니다. 이 동업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어느 일방이 그 계약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어허.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즉 자녀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가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그 재산을 분배받아 가면 그만입니다. 2억 원까지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즉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동업계약의 일반 법리를 벗어날 수준의 계약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들이닥치겠다고 한 부분 우려스러우시면 접근금지 가처분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협박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내연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돈을 빌린 것과 투자한 건 다른 거예요. 자, 2천만 원을 줬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이자로 얼마를 주겠다. 이거는 빌린 거니까 갚아야 되지만 이건 투자예요. 식당이 잘못되면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야, 깍두기 뒤집어 써도 싸다. 그렇죠. 플라땡땡님, 달빛땡땡님, 사랑 문자는 아내에게 보내세요. 글쎄요, 요즘에 사랑 문자를 아내에게 보내는 남편 많겠죠? 네. 자, 자기 아내에게는 상전, 내연녀에게는 어휴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 자, 계속해서 반드시 잡힌다가 이어집니다. 충격적 사건의 반전을 추적하는 반드시 잡힌다 시간입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인성 교수와 범인의 심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사건의 중요한 단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래 내역서인데요. 거래 내역서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여기 보면 받은 물건이 있고요. 또 받을 금액이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물건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거래 내역서인데, 문제는 여기에 빨간색으로 X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빨간색 X 표시, 오늘 전해드릴 이 충격적 살인 사건의
범인을 알게 해줬다는 핵심 단서였습니다. 빨간색 X. 자, 프린터로 프린트한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찍찍 그은 X인데 글쎄요, 이것만 봐서는 뭐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이는데 이 빨간색 X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빨간 X 때문에 2009년 11월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가 한동안 시끄러웠는데요. 갑자기 경비실에 강력계 형사들이 찾아와서는 경비원에게 무언가를 많이 묻고 또 과학수사대까지 이 아파트로 출동을 합니다. 형사들이 이렇게까지 출동을 한 이유, 바로 경비원 이 씨가 기억한 그 일 때문인데 그 일은 바로 며칠 전인 11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비실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서더니 경비실 창문이 벌컥 열립니다. 경비실을 찾아온 사람, 바로 아파트 입주민 30대 남성 김 씨였는데요. 박 변호사님, 이 김 씨가 갑자기 그 밤에 경비실을 왜 찾아온 건가요? 그 밤에 경비실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 열쇠. 열쇠. 이 열쇠 어디에 쓰는 열쇠인가? 이 경비원들만 사용하는 1층 공용 화장실의 열쇠입니다. 거기 뭐 글씨가 써 있네요. 화장실이라고 써 있죠. 오. 이 김 씨가 화장실을 좀 쓸 수 있냐면서 이 열쇠를 요구했는데 사실 경비원은 좀 떨떠름했습니다. 경비원들만 사용하는 화장실을 굳이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김 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 모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열쇠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김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한참 동안 손을 씻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와서는 이 열쇠를 반납하고 갔다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김 씨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교수님, 이 잠적하기 직전에 발생한 어떤 일, 그리고 김 씨의 잠적, 그리고 경찰이 온 것까지 어떤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아파트의 경비실에 그 강력계 형사들 그리고 과학수사대가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큰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김 씨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아파트 입주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도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자기 얼굴을 노출시켜가면서 그 경비실에 와서 경비원들이 사용을 하는 그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그 중에서도 다른 것을 씻은 게 아니라 손만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뭔가를 갖다 제거를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자기 집까지는 가기에는 상당히 좀 정신적 여유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일이 있은 뒤에 이 김 씨가 완전히 잠적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경찰의 수사를 피해서 자신의 몸을 숨겨야 할 커다란 사고 또는 사건을 치고 현재 도피 중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그 밤에 갑자기 화장실 좀 쓸게요. 그래서 열쇠를 가져갔는데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간 게 아니라 손만 씻고 나왔다. 왜 그 또 사라졌을까? 이 의문점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형사들이 그날 그 아파트에 왔다고 하는데 왜 찾아온 겁니까? 네, 그 아파트에서 약 2km 떨어진 그 전당포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50대 여성 전당포 주인이었는데 1년 365일 출근할 정도로 성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전당포를 관리하던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분명 사장님이 퇴근했을 시간인데 잠금 장치가 해제된 걸 이상하게 여기고 점검차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어허. 피해자는 전당포 출입문 안쪽 바로 앞에 쓰러져 있었고요. 후두부에 과도한 흉기 공격을 받았는데 시신 훼손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좀 궁금한 게 전당포 하면요. 주인과 손님 이렇게 분리가 좀 잘 돼 있잖아요. 칸막이도 있고 무슨 창살도 있고 방범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 그 문으로 누군가 들어가서 이 살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당포라고 하는 것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그 취약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전당포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방금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저렇게 조그만 어떤 그 구멍을 통해서 계약서라든지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구멍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저 안으로만 왔다 갔다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인데 직접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려서 나오는 것을 봐서 이렇게 조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언제 퇴근을 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 그 주인과 전당포 주인과 면식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안으로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쑥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그 전당포 같은 경우는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4층 건물에서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2009년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CCTV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수사에 별다른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8차선 앞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많이 다니긴 하지만 의외로 소음이 많아서 심지어는 그 바로 아래층에 있던 그 가게 주인이 위에서 우당탕하는 소리를 갖다 듣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워낙 소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 별다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2009년이었습니다만 CCTV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전당포 건물이 이제 과거에 지은 건물이 많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전당포 주인과 서로 잘 아는 사람이었거나 또는 전당포 주인이 퇴근하는 시간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 없었습니까? 전당포 주변에 소문이 떠돌았는데 경찰은 일단 이 소문 속에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이 소문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 남자가 항상 전당포 주인이 퇴근할 때 데리러 오던데 요즘에는 잘 오지 않더라. 또 몇 달 전부터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았다더라. 그 사람이 전당포 주인에게 복수할 거다. 전당포를 어떻게 해버릴 거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더라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네. 예, 퇴근할 때 데리러 왔다. 전당포 주인에게 복수할 거다. 우리가 찾고 있는 용의자의 조건에 딱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제 전당포에서 발생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주로 금전이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 이제 아까 어떤 남성이 그 여성에게 복수를 할 거다,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것 등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그 범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범행 동기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즉 피해자의 죽음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 속의 인물은 의외로 피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오호. 그래서 이 남편의 상황도 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상당히 좀 사업 자금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부부의 재산이 전부 다 아내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돈을 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아내가 거절해서 이혼까지 생각을 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남편이 그러니까 경찰은 당연히 이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알고 수사를 했을 텐데 그런데 바로 사건 당일 다른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즉 알리바이가 성립이 됐었고요. 또 이제 사망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과도 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남편은 용의 손상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아까 그 열쇠 빌려서 손만 씻고 갔다는 사람, 김 씨. 이 김 씨는 왜 용의자가 됐습니까? 오늘의 핵심 단서 때문입니다. 그 단서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래 내역서. 빨간 X표가 그려진 거래 내역서입니다. 이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 중에는 당일 거래 내역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당일 거래 내역서는 말 그대로 이 당일에 거래한 내역을 간이 영수증 형태로 보관하는 내역인데 그게 사라졌다는 것은 그날 방문한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다행히도 피해자는 평소 퇴근 전에 금고에 보관하는 이 거래 장부에 당일 내용을 모두 정리해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찰이 이 거래 장부를 확인해 봤더니 당일 거래자는 약 20명이었고 그중 단 한 명이가만 이와 같이 빨간 X자 표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최윤정 기자. 근데 이 빨간색 X가 뭐예요, 저게? 이게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담보로 맡긴 물건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담보로 맡긴 물건 포기한다. 이렇게 X자를 그어놓은 겁니다. 이 문제의 X 표시가 된 사람이 포기하고 간 물건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이 목걸이였는데요. 목걸이? 여성용 목걸이입니다. 이런 목걸이를 맡기고 이 80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런데 하루 이자 4만 원을 내지 못해서 담보였던 목걸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꽤 좋아 보이는데 저 목걸이를 맡겼고 80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 목걸이를 못 찾아간다. 잠깐만, 범인이 그럼 여자인 거예요? 사실 여자 목걸이를 맡겼다라고 해서 범인이 여성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의 이름이 김 씨로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었고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김 씨가 한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을 추정을 해보면 일단 그 여성에게 이거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좀 맡기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몰래 가졌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훔친 물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거녀가 김 씨의 이름을 대고 돈을 빌려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추정이 가능한데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김 씨가 아까 그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혈흔을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다. 아. 그것은 이제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니 근데 목걸이 맡기고 80만 원 빌려갔고요. 80만 원을 당장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 4만 원만 내면 되는 건데 이자 4만 원 못 내서 사람을 살해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아니 돈 4만 원 때문에 그걸 사람을 살해하느냐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 김 씨가 그 행위를 하기 직전에 있어서 행보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수면제 30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점에서 음주를 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좀 자포자기의 심정이라든가 좀 뭔가 막다른 그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의 전과 조회를 해보니까 절도, 주거 침입, 상해 그리고 마약 전과 총 12범에 이제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 친화적인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술도 마셨겠다 또 어떤 극단적인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 피해자에게 대단히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남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 남성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경찰은 김 씨의 동거녀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 동거녀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 동거녀는 인근 유흥업소에서 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퇴근하면서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주택에 들어가더니 이후에 나오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은 다시 장부를 확인하러 갔다고 합니다. 아니 아파트 안으로 안 들어가고 왜 장부를 확인해요? 당장 들어갈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에 들어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피해자의 장부를 다시 봤더니 이 동거녀가 1년 전에 역시 이 전당포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를 맡겼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그 기록에다 가짜라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즉 이 동거녀가 명품 가짜 시계를 맡겼다가 들통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 기록을 토대로 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동거녀를 체포하기에 이르는데 결국 들어갈 명분이 생겼죠. 이 동거녀는 김 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서울에 일자리 있다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본인 오토바이도 택배로 붙였다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후에 오토바이를 어딘가 택배로 보냈다 상당히 특이한 행동인데 그럼 이 오토바이 보낸 곳에 가면 김 씨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찰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보낸 오토바이는 충남 서산의 한 택배 창고에 보관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김 씨는 오토바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택배를 보낼 때 큰형 이름으로 보냈어서 이제 경찰은 큰형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큰형도 이름만 빌려준 거다 이러면서 전혀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또 미궁에 빠졌나 싶었던 그때 며칠 후 큰형이 경찰에게 직접 연락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재연해봤습니다. 형사님, 방금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수하라고 설득을 했거든요. 다시 전화 준다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꼭 경찰서로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형이 자수를 권유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자수를 할까요? 글쎄요, 이제 일단 뭐 중요한 단서가 경찰에 이제 포착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권유를 한다 하더라도 또 범인의 마음이 그 변해서 자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뭐 큰형이 이렇게 자수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 차라리 모른 척하고 유인해서 뭐 좀 이렇게 자기 동생을 갖다가 잡기를 그렇게 그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형제 입장에서는 이게 검거가 당하는 거하고 이 자수하는 거하고는 아주 형량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같이 신고를 해가지고 잡아가도록끔 하는 것은 상당히 형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그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큰형 집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경찰이 갔습니다. 근데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었대요. 밥을 먹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일단 그 김 씨 찾으러 형 집에 갔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경찰이 들어가 봤더니 큰형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이게 이상했습니다. 밥그릇이 왜요? 둘러앉은 사람은 4명인데 밥그릇은 이것까지 총 5개가 있었습니다.
4명이 밥을 먹는데 밥그릇은 5개였어요? 결국 경찰이 집안 곳곳을 수색한 끝에 베란다 창고에 숨어있던 김 씨를 찾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밝혀진 사건의 전모, 김 씨는 당시에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여성 혼자 운영하는 전당포를 노린 끝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윤성 교수님. 이 몇만 원의 사람을 살해한다. 물론 그 전에 뭐 술 먹고 본인은 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런 심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몇만 원 때문에 그 살해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전당포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든가 기금속이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도박빚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은데 상도를 하려고 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만 원 이자를 못 냈더니 뭐 목걸이를 포기하라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그 사정을 얘기하려고 거기 갔었는데 갑자기 그 여성이 나오더니 흉기를 가지고 자기를 위협을 해서 그래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 그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이 범인의 입에 우리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해를 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러한 그 범행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니까 살해를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징역 20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소품이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핫 이슈 클릭이 이어집니다. 지금 이 시각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니 이 사람 나왔다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사진 보시죠. 자, 오늘 서울 잠실운동장 인근에서 촬영된 모습인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 더운데 저렇게 양산에 떼약볕에 몇 분이 오신 거예요? 누군가를 열심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에는 뭐야? 공룡이에요? 보라색 공룡이 기다리다 지쳐서 완전히 그냥 앉아 있습니다. 공룡도 기다렸대요. 이야, 이 내용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이 사람 한번 안아보겠다고 기다리는 팬과 공룡이었습니다. 자, 그렇죠. BTS 진이 제대했습니다. 그러면서 3시니까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막 줄 서 있었던 거. 그게 팬들 허그 포옹회라고 합니다. 포옹회. 아마 지금 한창 진행 중일 것 같은데. 근데 BTS의 마태형 진이 이 포옹회 때문에 사회로 복귀했잖아요. 사과부터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무슨 소리? 난 프리허그를 할 거다. 이 프리허그 팻말을 들고 나를 기다려주신 팬분들 모두를 안아줄 거다. 이러면서 거의 한 달간 우겼어요.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한 명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실내에서 하면 어떡하냐. 실내에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당첨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허그를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한 게 또 1000명인데 이 응모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거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인이 제대하자마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BTS 팬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1000명만 그럼 누구를 부를까? 누구를 초대할까? 그러다가 지금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 씨가 이번에 팬들을 안아주고 싶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포옹회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포옹회에 오는 그 팬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응모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응모 기준이 뭐 2년 전에 발매된 방탄소년단 앨범 그 이후에 나온 그 멤버들의 솔로 앨범 이런 걸 사면 그 응모 뭐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팬들이 아니 대부분의 방탄소년단 팬들은 이미 방탄소년단 그 앨범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앨범을 또 사란 말이냐 아하. 뭐 앨범 재고 소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일어나니까 아하. 소속사에서 사과하면서 응모 기준을 바꿨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진 씨가 언급하면서 사과를 한 것인데 근데 진 씨는 아이디어 포옹회를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을 뿐이지 그렇지. 사무적인 진행 방식은 본인이 다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본인이 사과를 할 일도 아니고 보통 연예인이 이렇게 껄끄러운 이슈 언급 잘 안 하는데 굳이 본인이 다 그걸 언급하면서 사과를 한 거예요. 착하네. 남다른 책임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근데 어제 저녁식 했고 오늘 이제 행사. 근데 BTS잖아요. BTS만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저 사람. 예. 다른 멤버 중에 한 사람. 팔뚝에 웬 상처가 있네. 누구예요, 저분? 황금막내, BTS 황금막내 정국인데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RM의 다이너마이트 연주가 화제였는데 지금 사진에서 또 아미가 찾아냈습니다. 저 왼쪽 팔뚝에 살짝 베인 것도 같고 모서리에 어떻게 좀 베인 것도 같고 뭐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추정했냐면 우리 정국이 취사병이니까 음식 만들다가 데였나 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우리 정국 씨가 군대 가서는 밥 짓고 있어요? 취사병이에요? 실제로 지난 3월에 본인이 저 밥 잘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취사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 전우들 음식 만들다가 다쳤나 보다 이렇게 또 짠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 군대 가면 대한민국 장병들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BTS건 누구건. 야, 밥을 지어준답니다. 맛도 궁금하고.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멤버는 갑자기 색소폰 연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야, 지금 BTS 멤버가 색소폰 불어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진짜 RM이 색소폰을 연주하는 거였는데요. 막 유머러스한 표정에서 또 자유로운 의상을 입고 이제 막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여서 저렇게 연주를 해준 겁니다. 이 모습이 유쾌하다고 화제가 됐는데 이 빨간 제복을 입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RM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었죠. 실제 군악대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랩을 하는 RM은 색소폰을 연주하고 또 보컬인 정국은 요리를 하고 정말 군대가 뭐길래 또 근데 팬들은 그러니까요. 또 군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좋아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전 세계 뭐 억명이 넘는 그런 팬들이 있어도 군대에 가면 우리의 젊은 용사가 되는 겁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사건 파일 24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